내 이름은 박민준. 5살이다. 그리고 이 5마디 말은 내가 내 삶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서울 종로의 한 고시원 방에 앉아 나는 긁힌 협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 선풍기가 나른하게 돌아가며 후텁지근한 공기를 휘저었다. 카펫에서는 수십 년 묵은 담배 냄새와 후회의 냄새가 났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내게는 집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의미 있는 삶이 있었다. 그러다 아내 지수가 아팠다. 난소암 3기. 의사는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 전 내가 18년간 일했던 자동차 부품 공장 성진금속에서 해고당하면서 우리의 건강보험이 해지된 상태였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2주 만에 현금을 지불하겠다는 구매자에게 집을 팔았다. 내 픽업 트럭은 이웃에게 반값에 넘겼다. 저축해둔 돈을 전부 썼고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내 말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여정을 준비하세요.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편안히 앉아 이 극복과 재기의 이야기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1월 말 어느 화요일에 있었다. 나는 7시간 동안 그 병원 대기실에 앉아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며 더 이상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외과 의사가 나와서 아내가 살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관없었다. 지수는 천천히 회복했다. 나는 모든 진료, 모든 약, 모든 힘든 밤을 아내 곁에서 지켰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나는 새벽 4시에 트럭에 짐을 싣는 물류창고 일을 구했다. 지치고 몸이 쑤시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살아있었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내가 짐을 싸놓고 있었다. 문 옆에는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아내의 언니인 지영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그 뒤에 서 있었다. 지수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마치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차분했다. 나에게 정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당신은 파산했어, 민준 씨.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물류창고에서 묻은 기름이 손에 그대로 묻은 채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것의 절반을 가져갔다. 내가 간신히 모아둔 몇백만 원이었다. 그녀는 지영과 함께 내가 모르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나는 고시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시끄러운 천장 선풍기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누군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껍데기만 남겨둔 것처럼 공허했다. 지수를 만난 것은 12년 전 동네 바자회에서였다. 그녀는 재미있었고 잘 웃었으며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다. 어쩌면 너무 서둘렀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한 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고정적인 일은 없었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성진금속에서 꽤 괜찮은 돈을 벌었고 나는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이 좋았다.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식료품비를 냈다. 집안에 고장 난 것들을 고쳤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언니 지영은 나를 좋아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분명히 그랬다. 너무 노동자 같고 너무 단순하고 야망이 없다고 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나를 변호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덜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이 너무 작다는 둥, 내 일이 미래가 없다는 둥, 친구 혜진의 남편이 방금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둥 작은 불평들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해고당하자 상황이 변했다. 그녀는 나를 만지지 않았고 내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암 진단이 나왔을 때 나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다. 대신 그녀는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병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그녀가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내 동생 민호에게, 옛 직장 동료들에게, 한 달에 2번 같이 고스톱을 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내 공구들, 낚시 장비들,
값 나가는 것들은 무엇이든 팔았다. 전당포에 아버지의 시계를 들고 줄을 섰고 30만 원과 목이 매는 듯한 감정을 안고 나왔다. 수술비는 1,500만 원이 들었다. 나는 조각조각 돈을 모았다. 집을 2억 1,500만 원에 팔고 주택담보대출과 병원비를 갚고 나니 몇 달을 버틸 돈도 거의 남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건강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졌던 것을 그녀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암이 완치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은 그 주부터 그녀는 지영과 더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다. 다툼은 뒤에서 긴 통화가 이어졌다. 기호의 새 출발, 낭비도엔 세월 같은 단어들이 대화 조각으로 들려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어야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날 민회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다른 몇 사람에게도 전화해봤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이혼 서류를 들고 더 이상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가 떠나고 이틀 뒤 나는 고시원 밖 녹슨 쇠의자에 앉아 주유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노인이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은 이정훈입니다. 변호사죠. 3주 전에 당신의 삼촌인 박상철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나에게는 상철 삼촌이 없었다.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형님이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싸우고 의절하셨죠. 상철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생존 친척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형제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변호사가 나에게 서류처를 건넸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장호 증명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부동산은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은행 장호 증명서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가 찍혀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민준아,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아버지가 너를 좋은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낭비하지 마라. 박상철. 나는 3번을 읽었다. 이 변호사를 쳐다봤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는 건물이 대출 없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6년째 그곳에 있는 작은 카페가 세입자로 있었다. 그들은 월세로 150만 원을 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합니다.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도 깨끗합니다. 세금 문제도 없고요. 당신 것입니다. 나는 그 쇠의자의 등을 기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무언가, 벽에 금이 가는 소리. 제가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서류 몇 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당신 이름으로 이전해야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를 바라봤다. 괜찮으십니까, 젊은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2분 전보다는 나았다. 이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수 생각을 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했던 그녀의 말,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떠나버린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마치 언니를 설득해 드디어 버리게 된 쓰레기라도 되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던 지영을 생각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룩진 벽, 깜박이는 등 가운데가 푹 꺼진 침대. 이곳이 밑바닥이었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을 작정이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건물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지금 보고 싶습니다. 건물은 광장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모퉁이 땅에 있었다. 1층에 커다란 창문이 달린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카페 이름은 새벽이었다. 손으로 그린 간판이 문 위에 걸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김이 나는 컵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변호사가 옆문을 열고 나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다. 먼지 쌓인 나무 바닥, 높은 천장, 벽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라디에이터, 오래된 나무 냄새와 역사의 냄새가 났다. 상철 씨가 1987년에 이걸 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원래 1층에 인쇄소가 있었죠. 은퇴하고 나서 카페에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위층은 2003년부터 비어 있었지만 구조는 튼튼합니다.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리모델링해서 임대하거나 전부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약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걸었다. 벽을 만져보고 창문 너머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이것은 내 것이었다. 세입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월세도 제때 내고 장소도 잘 관리합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사람을 구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생각했다. 42만 데스. 아미티시라 세소는 한 층을 리모델링하기에 충분한 돈. 어쩌면 2층도 가능할지 모른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내 건물 갖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을 서류에 서명하며 보냈다.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되어 있었다. 나는 보도에 서서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 건물, 나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민회에게 전화했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형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그가 말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 괜찮아. 내가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 나 건물 하나 상속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상철 삼촌 부동산 돈. 민호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정말 대단하다 형. 내 말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형한테도 행운이 좀 따라야지. 리모델링 할 거야. 내가 말했다. 위층들을 임대할 거야. 이걸로 뭔가를 해볼 거야. 도움 필요해? 민호가 물었다. 나 연장 좀 있어. 이번 주말에 들를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말했다. 그래주면 좋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틀 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고 싶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거의 거절할 뻔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는 고시원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좋아 보였다. 건강해 보였고 암은 결코 일어난 적 없는 일 같았다. 내가 모르는 새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당신 뭐 상속받았다고 들었어.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 언니 친구가 등기소에서 일하거든. 소문은 빠르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있잖아 민준 씨, 내가 실수했어. 그녀가 말했다. 무서웠어. 돈 문제 모든 게 공황 상태였어. 하지만 난 아직 당신을 생각해. 우린 12년 동안 함께 했잖아. 그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뒤로 뺐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건물 일도 도울게. 우린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일어섰다. 아니. 그녀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그곳을 나왔다. 일주일 뒤 나는 2층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민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밤 들러서 우리와 함께 낡은 카펫을 뜯어내고 벽을 보수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내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심는 것, 진척을 보는 것이 좋았다. 1층 세입자인 카페 새벽의 사장 윤소희 씨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공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35살쯤 되었고 조용하며 페인트 묻은 청바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위층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아마도 사무실이요. 내가 말했다. 아니면 작은 원룸들이나.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이 동네에는 저렴한 주거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저렴한 주거 공간 의미 있는 일.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2번 전화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오후 내가 일하고 있을 때 건물로 찾아왔다. 민호도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옆방으로 가버렸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지수가 말했다. 아니, 할 얘기 없어. 아니, 해야 해. 그녀는 팔짱을 꼈다. 난 아직 법적으로 당신 아내야.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어. 그 말은 내가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항욱은 부부 공동 재산제야.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은 이혼 시 분할될 수 있어. 당신은 우리가 아직 결혼한 상태일 때 이 건물을 상속받았어. 변호사랑 얘기해봤어. 나한테 절반의 권리가 있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날 버렸잖아. 그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이건 화해가 아니었다. 애초에 화해 같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건물을 원했다. 돈을 원했다. 지난 몇 달간 나에게 일어난 유일한 좋은 일을 빼앗아 반으로 자르고 싶어 했다. 여기서 나가. 내가 말했다. 민준 씨, 합리적으로 생각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그냥 법적으로 내 것인 것만 나에게 줘. 그럼 서류에 서명할게. 깨끗하게 끝내자고. 여기서 나가. 나는 이번엔 더 크게 말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틀 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부동산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 주장이었다. 그녀는 그 가치의 절반 또는 향후 임대 수입의 절반 혹은 1억 원의 일시불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그녀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승산은 있어요. 상속 재산은 보통 별도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결혼 생활 중에 그것을 개량하거나 수입을 창출하면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죠. 하지만 돈이 들 겁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몇 달간 질질 끌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2층의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벽은 절반만 칠해져 있었다. 바닥에는 연장들이 흩어져 있었다. 내가 희생했던 모든 것,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것마저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수와 그녀의 언니 지영의 삶을 조사해 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 씨, 저는 부동산 변호사입니다.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제발.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설 탐정이죠. 싸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해주세요. 하루 사흘 뒤. 탐정이 나에게 파일을 보냈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이혼을 요구하기 몇 달 전부터, 심지어 암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왔다. 탐정은 지수와 지영이 거의 1년 전부터 주고받은 이메일을 찾아냈다. 지영은 오랫동안 지수에게 나를 떠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나를 미래 없는 패배자라고 부르며 지수가 공장 노동자와 함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가 병에 걸렸을 때 지영은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지수를 설득해 내가 저축한 돈을 다 쓰고 모든 것을 팔아 수술비를 내도록 만들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내 돈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하게 한 뒤 파산한 나와 이혼하고 남은 것을 챙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건물을 상속받을 줄은 몰랐다. 상철 삼촌이 사망한 후의 이메일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지영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조사하고 잠재적 수입을 계산했으며 지수에게 제대로만 하면 최소 2억 5천만 원은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빚졌어. 지영이 썼다. 당신은 아팠잖아. 그는 집을 팔지 않고도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이건 그의 잘못이야. 내 것을 챙기고 새 출발해. 또한 지영이 우리 결혼 생활 중에 지수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소액이었지만 합치면 꽤 되었다. 지영은 지수의 탈출 계획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 지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최우진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진료 중 한 곳에서 만났다. 탐정은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짜는 8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수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그녀는 내가 파산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다음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나는 고시원 작은 책상에 앉아 모든 것을 2번 읽었다.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명확함.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맞고소를 제기해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지수와 지영을 상대로요. 무슨 근거로요? 사기, 정서적 조작. 지영은 우리 결혼 생활에 재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파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결혼 생활 중에 간통을 저질렀으며
한국 법상 이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지영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공격적이군요.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추잡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2주 뒤 지수의 변호사는 60페이지짜리 소장을 받았다. 거기에는 모든 이메일,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영의 조작과 지수의 불륜을 상세히 기술했다. 법원에 지수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고 변호사 비용을 내게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지수가 격분해서 전화했다. 우릴 뒷조사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아, 이건 맺힌 짓이야, 민준 씨. 당신 미쳤어. 내 것을 지키는 것뿐이야. 내가 말했다. 당신은 질 거야. 내 변호사는 당신이 승산이 없대. 그럼 어디 두고 봅시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재판은 4월 말로 잡혔다. 재판 전 몇 주 동안 2층을 마무리했다. 민호가 새 바닥을 깔고 마감재를 다시 칠하고 창문을 고치는 것을 도왔다. 카페 새벽에 소희 씨는 내게 전기 공사를 저렴하게 해줄 계약업자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공간은 정말 전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사무실 임대 간판을 내걸었다. 일주일 만에 3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재판 날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2층 전체를 작은 마케팅 회사에 월 3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다. 건물은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지수는 서류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든 잘 차려입은 변호사와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그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 내가 마치 악당이라도 되는 듯 쏘아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우리 측 주장을 펼쳤다. 그는 판사에게 이메일, 금융기록, 지수의 외도 시간표를 차례대로 보여주었다. 지영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수를 조종하여 나를 떠나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의 재정적 취약성을 이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지수가 간통을 저지름으로써 결혼 서약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보여주었다. 지수의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여전히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이 변호사는 한국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상속 재산 특유 재산은 혼합되지 않는 한 별도 재산으로 유지되며 내가 한 리모델링은 결혼 자금이 아닌 상속 재산 자체에서 충당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그는 지수에게 이메일이 진짜인지 직접 물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최우진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는 판사가 말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수는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수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3월입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네, 판사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유지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합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이 일어서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판사가 그녀를 제지했다. 이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법정을 나와 법원 계단에 섰다. 햇살이 따가웠다. 공기에서는 봄 냄새가 났다. 민호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내가 말했다. 이겼어? 이겼어. 지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녀는 4개월 뒤 파산 신청을 했다. 지영은 지수가 법정에서 외도를 인정한 것에 격분하여 재판 후 지수와 의절했다. 그 불화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우진은 지수가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서울 강북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지인을 아는 민호를 통해 들었다.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나는 여름까지 3층 리모델링을 마쳤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와 작은 법률 사무소에 임대했다. 건물은 완전히 임대되었다. 나는 경비를 제외하고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했다. 내 것이었다. 나는 카페의 소희 씨를 파트타임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했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믿을만했으며 세입자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나는 2블록 떨어진 소규모 사업자 대출로 구입한 다가구 주택인 2번째 부동산 작업을 시작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 달 만에 2유닛 모두 임대했다. 연말에 나는 3개의 부동산과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고쳐주는 공정한 집주인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씹고 있었다. 나는 8월에 고시원에서 나와 빵집 위
1.5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았지만 창문이 크고 나무 바닥이었으며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중고 트럭 한 대, 커피 메이커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샀다. 지수 생각을 그만두었다. 내가 잃은 것에 대한 생각도 그만두었다. 내가 씹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여전히 그 몇 달간의 무게, 두려움, 피로감,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는 굴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더 나은 것을 느꼈다. 마침내 다시 나 자신에게 속하게 된 것처럼 자유로웠다. 얽매인 것 없이, 내가 잃을 수 없는 조각들을 빼앗아 가는 사람 없이 나는 밑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기초였다. 지수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뒤인 11월 17일 월요일, 소희 씨가 건물 1층에 있는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작은 창고를 경매에서 산 떡갈나무 책상을 놓고 직접 복원한 멋진 작업 공간으로 바꾸었다. 민준 씨,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긴장해 보였는데 소희 씨답지 않았다. 그녀는 보통 차분하고 침착했다. 물론이죠. 들어와요. 내가 말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녀는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카페 매수 제안을 받았어요. 한 투자 그룹이 여길 사고 싶어 해요. 위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다. 소희 씨와 그녀의 카페는 내 새로운 삶의 일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부가 되어 있었다. 조훈진인가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아주 좋아요. 그녀가 인정했다. 사실 게이지 가치의 3배나 돼요. 와,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그들은 카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전체를 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주 큰 돈을 제안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 그녀를 쳐다봤다. 이 건물은 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알아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끈질겨요. 그리고 그 제안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냈어요. 누구요? 지영 씨요. 방 안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지수의 언니요? 소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BCJ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소개했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여자예요, 민준 씨. 당신이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부동산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 건물을 원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략을 바꿨을 뿐이다. 얼마를 제안했죠? 내가 물었다. 15억 원이요. 카페를 포함해서 건물 전체, 시장 가치의 거의 3배.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카페 매각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물었다.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죠? 소희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카페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죠. 그리고 저와 당신의 계약은 석 달 뒤에 갱신돼요. 아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절 내쫓겠죠. 팔고 싶어요? 카페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기 은퇴하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겠죠. 하지만 전 이 카페를 사랑해요. 맨손으로 이룬 곳이에요. 손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다른 곳에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앞에 여자를 바라보았다. 소희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단순한 세입자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친구였고 어쩌면 민호 외에 유일한 내 친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내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머핀을 문 앞에 놓아두었고 사업 결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다른 세입자들을 돌보며 건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지영이 우리 두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팔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소희 씨는 안도하는 듯했다. 확실해요? 엄청 큰 돈이에요, 민준 씨. 확실해요. 이 건물은 팔 물건이 아니에요. 특히 지영 씨에게는요. 소희 씨가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전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 소희 씨가 다시 내 사무실로 왔다.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장가를 올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건물에 20억 원이요. 그래도 팔지 않아요. 민준 씨, 이건 가치의 3배가 넘어요. 10배라도 상관없어요. 지영 씨에게는 팔지 않을 거예요. 소희 씨는 망설였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 당신이 팔지 않으면 주변 건물을 전부 사들일 거라고 했어요. 이 지역 전체를 고급 쇼핑센터로 바꿀 거래요. 땅값을 너무 올려서 결국 당신이 세금 때문에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수를 이용했던 것처럼 새로 얻은 돈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어디 해보라고 하죠. 내가 말했다. 이 건물은 7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앞으로 70년은 더 있을 겁니다.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해 보였다. 당신의 답을 전할게요. 그날 밤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가 듣고 나서 말했다. 공격적이고 어쩌면 비윤리적일 수도 있지만 불법은 아니죠. 만약 그들이 정말 주변 부동산을 다 사들인다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올리고 교통 흐름을 바꾸고 당신의 세입자들에게 이 지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순전히 재정적인 관점에서라면 돈을 받고 떠나세요. 5억 원짜리 건물에 20억 원이라니 엄청난 거래입니다. 재정적이지 않은 관점에서는요. 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라면 왜 저항하고 싶은지 이해합니다. 그 여자가 당신의 인생을 한 번 망치려 했으니까요.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나는 이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아파트를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판다면 다른 건물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길 것이고 나만의 부동산 제국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정적으로는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나에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나의 생존, 나의 부활, 지수와 지영에 대한 나의 승리, 그리고 소희 씨가 있었다. 파는 것은 그녀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를 지영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었다. 지영은 이 카페가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를 제안하든 상관없이. 다음 날 나는 카페로 내려갔다. 소희 씨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팔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이 건물은 어떤 가격에도 팔지 않아요. 소희 씨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충동적으로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놀랐지만 마주 안아주었다. 상업적인 악수 외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인간적인 접촉이었다. 와요! 그녀가 떨어지며 내가 물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카페는 제 전부예요. 그녀가 말했다. 제 인생이죠.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예요. 저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알아요. 그들이 뭘 주문하는지, 그들의 아이들, 직장, 꿈에 대해 알아요. 다른 곳에서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나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우린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우린 여기 그대로 머물면서 지영이 우리 주변에 원하는 걸 짓도록 내버려 둡시다. 소희 씨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 오랜만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영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5억 원짜리 건물에 20억 원을 쓸 의향이 있다면 그녀는 단호했다. 그리고 지영처럼 단호한 여자들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단호한지 알게 되었다. 건물 지하실에서 연장 몇 개를 정리하고 있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희 씨일 거라 생각하고 돌아섰지만 대신 지영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언제나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죠? 문이 열려 있더군요. 그럴 리가. 지영은 초대를 기다리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뭘 원하죠? 나는 선반에 기대어 물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건물을 사고 싶어요. 팔지 않아요. 소희 씨가 이미 말했을 텐데요. 네, 그랬죠. 충성스러운 아가씨더군요. 그 소희 씨. 내 20억 제안은 고려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녀 말이 맞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다. 30억은 어때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정말 이 건물을 원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좋은 투자니까. 다른 건물들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건물들도.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내 것이라는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녀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당신은 항상 편집증이 심했죠,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은 항상 조작적이었죠, 지영 씨. 그녀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30억이 내 마지막 제안이에요. 잘 생각해요. 다시는 이런 돈을 보지 못할 테니까. 관심 없어요. 그녀는 나를 잠시 연구했다. 마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있죠, 민준 씨. 당신에게도. 당신에게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절대로.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분노, 좌절, 어쩌면 마지못한 존경심의 번쩍임 같은 것.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이 장소 주변 개발을 끝내고 나면 당신의 이 작은 건물은 초라한 유물이 될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임대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카페는 파산할 거고요. 두고 보죠. 그녀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문에서 멈췄다. 지수 임신한 거 알아요? 우진 씨가 그녀에게 돌아왔어요. 그들은 해안가로 이사해서 스파를 열 생각이래요. 물론 내 돈으로. 그녀는 기다렸다. 내 얼굴을 살피며 고통이나 질투를 보기를 기대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았다.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해줘요. 내가 말했고 진심이었다. 지수는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상처를 줄 만큼도. 지영은 내 반응에 실망한 듯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이면 이 제안은 사라져요. 잘 가요, 지영씨. 그녀는 다른 말 없이 떠났다. 나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하실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니 소희 씨가 위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 나가는 거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말했고 정말 괜찮았다. 30억을 제안했어요. 소희 씨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거절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돼요? 나는 지난 몇 달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새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 이 친절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이게 연물. 우리가 여기서 씹은 이 커뮤니티. 어떤 것들은 팔 수 없는 것들이죠. 소희 씨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내가 즉시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저 감사함일 수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이제 우린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다. 이제요, 내가 말했다. 전쟁을 준비해야죠. 지영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방문한 지 2주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V씨의 인베스트먼트가 길 건너편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옆 주차장을, 그 다음엔 모퉁이 편의점을 인수했다. 한 달 만에 지영은 내 건물 방형 2블록 이내의 부동산 4곳을 사들였다. 그들 모두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곧 개장 서울 프라임센터, 명품 매장, 레스토랑, 고급 아파트. 메시지는 분명했다. 아늑한 작은 카페와 내가 복원한 건물은 그 모든 고급 개발 속에서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녀가 위협했던 그대로였다. 어떻게 하죠? 소희 씨가 카페 창문 너머로 맞은편 건물 내부를 철거하기 시작하는 인부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고 그럴 만도 했다. 카페의 고객은 주로 지역 직장인들과 인근 대학생들이었다. 고급 쇼핑센터를 드나들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적응해야죠.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어떻게요? 우리는 대기업이나 비싼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없어요.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제공할 겁니다. 소희 씨가 혼란스러운 듯 나를 쳐다봤다. 그게 뭔데요? 진정성, 커뮤니티, 그 화려한 곳들이 제공할 수 없는 모든 것. 그날 밤 민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형, 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거 알지? 응, 내가 말했다. 그 보험회사에서. 그럼 내 말 믿어. 형은 이걸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 다윗과 골리앗,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기업에 맞서는 작은 동네 가게.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하는 걸 좋아해. 그렇게 생각해? 확신해. 하지만 전략적이어야 해. 다음 날 민호는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서류처를 들고 건물에 나타났다. 우리는 소희 씨와 함께 임시 사무실에 앉았고 그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그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 형은 실직한 노동자에서 대기업에 팔기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됐어. 소희 씨, 당신은 이 카페를 맨손으로 씹었고 모든 손님의 이름을 알지.
이건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지? 내가 물었다. 소셜미디어, 지역신문, 입소문. 이 카페를 단순한 커피 마시는 장소 이상으로 만들자.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으로 만드는 거야. 소희 씨는 회의적인 듯했다.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네요. 마케팅 전략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실제에 기반한 거죠. 두 분은 정말로 이 장소와 커뮤니티를 아끼잖아요. 그건 진짜예요.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민호는 오후 내내 카페 건물 그리고 일하는 나와 소희 씨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이야기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는 대신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작은 카페가 어떻게 수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동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놀랍게도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다음 주 지역신문이 우리에 대해 기사를 썼다. 도심 속 저항, 고급 개발에 맞서는 작은 가게들. 그 기사는 온라인에서 수백 번 공유되었다. 한편 소희 씨와 나는 카페를 재구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창고로 쓰이던 뒷공간을 작은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바꿨다. 벽에 책장을 설치하고 책 기부를 받았다. 며칠 만에 수백 권의 책이 모였다. 우리는 저녁 행사를 열기 시작했다. 시 낭송의 밤, 지역 음악가들의 작은 공연, 독서 모임,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큰 비용 없이도 장인 정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 옵션을 추가했다. 수제 빵, 매장에서 직접 만든 파이, 지역 생산자의 스페셜티 커피. 매주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새벽과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듣고 온 새로운 사람들, 주로 기업형 체인점보다 우리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었다. 하지만 지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쇼핑센터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나타났고 굴착기가 깊은 기초를 파기 시작했다. 소음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손님들이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어느 날 유난히 시끄러운 오후에 소희 씨가 말했다.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죠. 아마도 나도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카페의 방음 처리를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소음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공사장을 향한 창문에는 식물과 장식용 패널을 설치하여 시각적, 청각적 장벽을 만들었다. 공사는 또 다른 문제, 즉 먼지를 만들어냈다. 엄청난 먼지였다. 매일 소희 씨는 모든 것에 쌓이는 미세한 먼지층을 닦아내야 했다. 힘들고 의욕이 꺾이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환경공학도 학생이 걱정스러운 점을 지적했다. 아이, 먼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느 날 물었다. 오래된 건물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같아요. 유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먼지 샘플을 채취해 환경분석연구소에 의뢰했다. 결과는 3일 만에 나왔고 우리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먼지에는 높은 수준의 성면과 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적절한 예방 조치 없이 철거되던 낡은 건물들에서 나온 것일 터. 이건 불법입니다. 내가 결과를 보여주자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오래된 구조물, 특히 유해 물질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할 때 엄격한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이걸 그들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내일 당장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주요 일간지 기자가 관심을 보였고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가 어떻게 잠재적으로 동네를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기사를 썼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가처분을 승인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30일간 중단되었다. 지영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실질적인 승리였고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바쁜 아침 변호사로 추정되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카페에 나타났다. 당신은 불가피한 일을 늦추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아이, 동네는 변할 거야. 당신이나 당신의 그 한심한 카페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아. 손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소희 씨가 카운터 뒤에서 나와 내 옆에 섰다. 이 카페는 당신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어요, 지영 씨.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게임에 실증 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 게임?
그녀가 웃었다. 차갑고 유머 없는 소리였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민준 씨. 비즈니스지. 그리고 당신은 진보의 길을 막고 있어. 진보? 소희 씨가 끼어들었다. 우리 커뮤니티에 독성 물질을 쏟아붓는 걸 그렇게 부르나요? 사람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거요? 지영은 소희 씨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나한테는 아주 개인적으로 들리는데요. 내가 말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지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가처분은 일시적이야. 한 달 뒤면 우리는 다시 공사를 시작할 거고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던 나이든 여성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일어섰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녀가 지영에게 말했다. 이런 곳들이 바로 커뮤니티의 심장이에요. 당신들 같은 부자들은 항상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것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이죠.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지영은 놀란 듯했다. 마치 나와 소희 씨 외에 다른 사람의 저항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고 변호사를 뒤따르게 한 채 재빨리 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 카페는 대화로 폭발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지지를 표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카페에 자주 오던 환경 변호사 최수빈 씨가 무료로 소송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건축과 학생 그룹은 우리 건물을 더욱 개선하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왔죠? 나중에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소희 씨가 말했다. 그냥 우리 둘이 그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전체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녀가 옳았다. 나와 지영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시작된 것이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다. 동네의 미래, 그 진화 과정에서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한 싸움으로 다음 주 우리는 내가 리모델링 했지만 아직 임대하지 않은 3층 홀에서 커뮤니티 회의를 열었다. 50명 이상이 모였다. 단골 손님, 지역 주민, 주변의 소규모 자영업자들 모두 동네의 특성을 바꾸겠다고 위협하는 공격적인 개발에 대해 우려했다. 우리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룹에게 설명했다. 동네가 변하고 진화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를 존중하고 기존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유기적인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 변호사인 초에 변호사가 철거의 건강 위험에 대한 우리의 발견을 발표했다. 그녀는 우리의 소송이 단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녀가 조언했다. 먼지 사진을 찍고 허용된 시간 외에 공사가 진행될 때를 기록하고 여러분이나 가족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메모하세요. 한 지역 역사학자가 우리 건물과 주변의 역사를 조사하여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한 커뮤니티 활동가는 구청의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 계획을 재검토하여 잠재적으로 새로운 개발의 규모와 크기를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을 제안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지영이 우리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기회, 그 정말 대단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의자를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소희 씨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경 쓸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인정했다. 항상 이 싸움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희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 씨. 더 이상은요. 그녀의 시선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거나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부드러움. 나는 마시고 있던 커피와는 아무 상관없는 가슴속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의 움직임은 커졌다. 청원은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역사학자는 1935년에 지어진 우리 건물이 이 지역 근대 건축의 초기 사례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역사적 보존 주장을 할 근거를 주었다. 지형의 철거 관행에 대한 조사는 더 많은 위법 행위를 드러냈다. 적절한 허가 부족, 안전 규정 미준수, 위반 사항을 눈감아주기 위한 감독관 매수 가능성, 민호는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를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바꾸어 우리의 다윗과 골리앗 서사를 씹어갔다. 우리 이야기는 전국 일간지에, 그 다음엔 지역 TV 채널에 보도되었다.
지영과 그녀의 투자 그룹에 대한 압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세수를 약속하는 개발에 열광했던 지역, 정치인들이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반응 이후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밤 문 닫기 직전 성공적인 음악 행사를 마치고 소희 씨와 내가 카페를 청소하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이 변호사였다. 민준 씨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구청에서 방금 지영 씨 프로젝트의 모든 건축 허가를 전면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보류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듣자 하니 구청 내부 고발자가 VCJ 인베스트먼트 측 누군가가 승인을 앞당기고 환경 요건을 무시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폭로했습니다. 나는 내 반응을 살피고 있는 소희 씨를 바라봤다.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맞나요? 내가 물었다. 당분간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희 씨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나는 눈으로 입을 가렸다. 고발자가 누구죠? 내가 물었다.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지영 씨의 전 비서였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몇 달 동안 증거를 수집하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영 씨가 몇 주 전에 그녀를 굴욕적으로 해고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수일 수도 있죠. 나는 이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소희 씨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우리가 해낸 건가요?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소희 씨가 내 팔에 몸을 던져 나를 꽉 껴안았다. 나는 그녀를 마주 앉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커피 향을 들이마시며 내 가슴에 와닿는 그녀의 웃음의 진동을 느꼈다. 축하해야 해요. 그녀가 빛나는 눈으로 떨어지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녀는 가게 뒤편으로 달려가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던 거예요. 그녀가 와인을 따르며 설명했다. 우리는 잔을 들었다. 저항을 위하여. 그녀가 말했다. 커뮤니티를 위하여. 내가 덧붙였다. 와인을 마시며 불이 켜진 도시를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느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내 결혼, 내 집, 거의 내 존엄성까지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목적, 커뮤니티,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희 씨를 바라보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였지만 받았다. 이번 라운드는 당신이 이겼네. 지영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통제되어 있었지만 억누른 분노의 기색이 묻어났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전혀. 뭘 원해요, 지영 씨? 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그저 작은 차질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나한텐 자원이 있고 인맥이 있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왜 그렇게 중요하죠? 내가 물었다. 왜 이 건물이죠? 왜 이 동네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이 성공, 이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내버려둔 그 밑바닥에 머물렀어야 했어. 당신이 나를 내버려둔? 나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며 되물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군요, 그렇죠? 지수가 아프기 전부터. 당신은 항상 너무 느렸어. 민준 씨, 그녀가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방금 들은 말을 곱씹었다. 무세운 일이에요. 내 표정을 알아차린 소희 씨가 물었다. 지영 씨예요. 내가 말했다. 방금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인정했어요. 지수가 아픈 후에 남은 것을 챙기려던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종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영은 이것이 비즈니스나 돈을 넘어선 문제임을 드러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아주 깊이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씹은 것, 카페, 건물, 우리 커뮤니티 무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지역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유출된 문서와 결정적인 메시지 사진과 함께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구청 담당자는 조사를 받고 있었고 3명의 감독관이 직위 해제되었으며 지영의 이름이 사방에 오르내렸다. 카페는 만원이었다. 사람들은 뉴스를 의논하고 축하를 건네고 그저 그 순간의 일부가 되기 위해 들어왔다. 소희 씨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여서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녀를 도와 카운터 뒤로 들어갔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항의했다. 유린 한 팀이잖아요. 기억하죠? 나는 이미 라떼를 만들며 대답했다. 우리는 아침 내내 나란히 일했다. 가끔 팔이 스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와 지영의 몰락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공감의 미소를 교환했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계속 전날 밤 지영의 말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왜 나를 그렇게 증오할까? 내가 그녀에게 그런 복수를 당할 만한 무슨 짓을 했던가?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나는 소희 씨에게 지영과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고요? 소희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녀가 나 같은 평범한 남자의 인생을 파괴하는데 그토록 신경을 쓸까요? 소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게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요? 더 깊은 무언가라면? 예를 들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종류의 증오는 보통 뿌리가 깊죠. 그날 오후 나는 민회에게 전화해서 지영의 전화에 대해 말했다. 화상하네. 그도 동의했다. 나는 형이 지수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을 알았는데 형이랑 지영 씨 사이에 특별한 건 전혀 못 느꼈어. 그녀는 항상 차가웠지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진 않았잖아. 그냥 질투일까?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성공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걸까? 아마도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뭔가 더 개인적인 것 같아. 형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마치 그녀가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지영은 내가 그녀에게 어떤 불의를 저질렀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 민호와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사무실에 보관해둔 작은 파일 캐비닛으로 갔다. 그 안에는 상속 관련 서류, 지수와 지영과의 법적 싸움 관련 문서, 그리고 이 변호사가 내게 건네준 건물 원본 서류가 모두 들어있었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문서들 사이에서 상철 삼촌의 손편지를 발견했다. 그의 소박한 말을 다시 읽었다. 민준아,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아버지가 너를 좋은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낭비하지 마라. 박상철. 무슨 숨겨진 비밀이라도 드러날 것처럼 종기를 뒤집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원래 봉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봉투, 내가 전에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안에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3명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뒤집자 연필로 쓴 메모가 보였다. 상철, 동훈, 영철, 1970년. 동훈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영철은 누구지? 전화기를 들고 이 변호사에게 걸었다. 변호사님, 혹시 제 삼촌 상철 씨와 관련됐을 법한 김영철이라는 남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영철이요? 이 변호사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 네. 김영철 씨, 그와 상철 씨는 원래 인쇄소의 동업자였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모릅니다. 상철 씨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아는 건 두 분이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뿐입니다. 건물과 관련된 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왜 물으시죠? 지영 씨가 왜 이 특정 건물을 손에 넣으려고 그토록 필사적인지 이해하려고요. 이 이야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 옛날 기록을 한번 뒤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보죠.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내 것이 된 건물 앞에서 어깨 동무를 한 채 웃고 있는 3명의 젊은 남자. 중앙에는 내가 사진으로 본 것 중 가장 젊은 모습의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걸었다. 어머니는 은퇴 후 부산으로 이사하셨고 우리는 예전만큼 자주 통화하지 못했다. 엄마, 혹시 김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상철 삼촌이랑 인쇄소 동업자였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영철 씨 얘기는 왜 물어보니?
얘기하자면 길어요. 지수 언니가 왜 상철 삼촌한테 상속받은 이 건물을 사려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고요. 또다시 침묵. 김영철은 지영이 아버지란다. 어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팔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나는 겨우 말했다. 그와 상철 삼촌은 인쇄소의 동등한 파트너였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지. 네 아버지도 그들과 친했지만 몇 살 더 어렸고 세 사람이 맨손으로 그 사업을 일군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오래전 일이야 민준아. 어떤 이야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더 낫단다. 엄마 제발요. 알아야겠어요. 지영 씨가 이 건물을 뺏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알겠다.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80년대 중반에 그 동네가 막 뜨기 시작했어. 한 개발업자 그룹이 그 건물의 매수 제안을 했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영철 씨는 팔고 싶어 했어. 그에겐 부양해야 할 어린 두 딸이 있었거든. 지영이랑 지수,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지만 상철 삼촌은 거절했어. 그곳을 사랑했고 자기 손으로 직접 지었으니까.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지. 그래서요, 네 아버지가 상철 삼촌 편을 들었어. 세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였으니까. 영철 씨는 다수결에서 진 거야. 그는 격분했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지. 상황이 악화됐어. 영철 씨는 상철 삼촌이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훔쳤다고 비난했어.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절박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상철 삼촌과 내 아버지가 돈을 간신히 모아서 영철 씨 지분을 사들였어. 공정한 가격이었지만 개발업자에게 팔았다면 받았을 돈보다는 훨씬 적었지. 영철 씨는 그걸 강도질로 여겼어. 몇 주 뒤에 심장마비가 왔단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어. 나는 그 이야기를 소화하며 침묵을 지켰다. 지영이는 그때 겨우 17살이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겼지. 그녀 머릿속에는 상철 삼촌과 네 아버지가 자기 가족의 미래를 훔쳤고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 그녀는 평생 그 두 사람을 원망했단다. 그럼 지수는요? 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겨우 어린애였어. 자세한 내막은 모를 거야. 하지만 지영이는 절대 잊지 않았지.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수랑 결혼했을 때 아마 지영이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야. 자기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원망하는 남자 중 한 명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네가 이유도 모른 채 그녀가 널 싫어했던 게 놀랍지도 않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녀 아버지 소유였던 건물이 내 손에 들어온 거고요. 바로 그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 머릿속에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기 가족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지영의 증오, 건물에 대한 그녀의 집착, 내 삶을 파괴하려는 그녀의 결심.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녀가 당했다고 믿는 불의의 물리적 표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이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는 남자 중 한 명의 아들 손에 들어가 있었다. 결국 지영은 단지 아버지를 너무 일찍 잃고 분노와 배신감을 안고 자란 소녀였을 뿐이다. 내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 삶을 재건하려는 한 남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나는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올라온 소희 씨에게 내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세상에, 그녀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네요. 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죠. 이건 단순한 사업 분쟁이 아니에요. 지영에게는 정의에 관한 문제고 복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젊고 웃고 있는 세 남자의 사진을 바라봤다.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통이 이해돼요.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그녀가 당신에게 한 짓을 정당화하나요? 이 건물, 이 카페에 하려던 짓을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정당화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소희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겪은 모든 일 후에 쓰라림에 잠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공감을 느끼네요. 나는 우리의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우리의 사업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연결감을 느꼈다.
소희 씨는 내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친구,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영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을 가졌어요. 그게 뭔데요? 이하에심. 당신은 그녀의 동기를 알아요. 그게 당신에게 우위를 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영의 이야기, 그녀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생각하며 아파트를 서성였다. 마치 이 건물, 이 서울의 한 조각이 세대를 거쳐 가족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로 운명 지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 씨, 옛날 기록에서 당신이 봐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1시간 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1980년대에 누렇게 변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 이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것이 상철 씨, 당신 아버지, 그리고 김영철 씨 사이의 최초 계약서입니다. 그들은 각자 3분의 1씩 인쇄소와 건물을 소유한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세 남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 이 변호사가 다른 문서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다른 두 사람이 영철 씨의 지분을 매입한 계약서입니다. 그가 사망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거래 금액을 보았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건물 전체를 팔았다면 받았을 금액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 변호사가 세 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상철 삼촌의 유언장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불과 2주 전에 수정한 것입니다. 유언장은 여러 페이지였지만 이 변호사는 특정 조항을 가리켰다. 나는 서울 중구 꽃길 112번지에 위치한 나의 부동산 등기번호 47829을 나의 조카 박민준에게 유증한다. 단 그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먼저 현재 시장 가치의 절반을 김영철의 딸인 김지영 또는 그 직계 후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을 단다. 이는 내가 그의 아버지 김영철과 맺었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이며 나는 이를 깊이 후회한다. 나는 멍하니 이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가 후회했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화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당신이 상속받을 때 이 조항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제거한 것처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변호사는 불편해 보였다. 제가 유언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의 옛 변호사로부터 이 부분을 생략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더 잘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이 변호사가 파일을 뒤적였다. 박혜란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낯설었다. 아직 살아계신가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럼 상철 삼촌은 정말로 내가 건물 가치의 절반을 지영 씨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죽어서라도 바로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방해했고요. 네, 문제는 누가 그것으로 이득을 보았는가입니다. 나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왔다. 왜 누군가가 지영 씨를 보상하려는 상철 삼촌의 시도를 막았을까? 그리고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건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지영과의 갈등에 대해 기사를 썼던 그 기자였다. 박민준 씨, VCJ 인베스트먼트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워하실 만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정보죠? 김지영 씨가 투자그룹의 숨은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고 계속해서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이름은 박혜란 주니어입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박혜란의 딸이요? 기자는 놀란 듯했다. 네, 어떻게 아셨죠? 얘기하자면 깁니다. 그녀에 대해 또 뭘 알아냈죠?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꽤 비밀스러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김지영 씨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자랐고 같은 학교에 다녔더군요.
나는 기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유언장에서 조항을 삭제한 변호사의 딸이 지영의 파트너라니 이건 우연일 리 없었다. 건물로 돌아와 카페에서 그날의 마지막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소희 씨를 찾았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녀가 일을 마치자마자 말했다. 나는 그녀를 내 사무실로 데려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 그것을 생략한 변호사, 그리고 그녀의 딸과 지영의 관계까지. 아이고, 복잡하네요. 소희 씨가 모든 것을 듣고 말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상철 삼촌의 뜻이었으니 지영 씨에게 빚진 기분이 들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소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 아내를 조종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씹은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상철 삼촌이 마지막에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녀의 행동을 지우지는 못해요. 나는 그녀의 단호함에 놀라 소희 씨를 바라봤다. 정말 이 장소를 아끼는군요. 장소 이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연약함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씹은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에요, 민준 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리할 시간도 없이 내 전화가 울렸다. 지영이었다. 지금쯤 아주 똑똑해진 기분이겠네. 내가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내 평판은 망가졌으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왜 상철 삼촌의 유언장에 있던 조항에 대해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무세운 조항. 그가 내게 건물 가치의 절반을 당신에게 제안하라고 했던 조항. 박혜란 변호사에 의해 이상하게도 삭제된 그 조항 말이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거죠. 당신 아버지에 대해, 상철 삼촌과 우리 아버지와의 불화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그의 죽음에 대해 두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혜란 주니어가 당신의 파트너라는 것도 알고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지영이 쏘아 붙였지만 동요하는 듯했다. 충분히 알아요. 당신이 상속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나를 찾아올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유언장 조항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나는 아마 그 조건에 동의했을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까지 장기말로 이용하면서 나를 파괴하려는 정교한 계획을 꾸몄죠. 당신은 그 건물을 가질 자격이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 권리가 아니었다고. 아마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당신 역시 그렇게 사람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칠 권리는 없었어요. 지수, 죽을 뻔한 거 알아요? 그녀의 암은 진짜였어요. 당신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조종하는 동안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나는 처음으로 지영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카페에서 만납시다. 내가 말했다.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가 된 것 같군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소희 씨가 걱정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로 그녀를 만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네, 이제 이 일을 끝내야죠, 완전히. 조심해요. 소희 씨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 여자 위험해요. 더 이상 그녀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지영은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의 유령이었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소희 씨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씹은 것을 바라보며 나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만남의 결과가 어떻든 나는 이 장을 닫고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같이 있을까요? 소희 씨가 물었다. 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싸움은 혼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들어야만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카페는 조용했다. 소희 씨는 문에 개인 행사로 휴무라는 안내문을 붙였지만 자연광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커튼은 열어두었다. 나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내 앞에 커피 2잔을 놓고 기다렸다. 소희 씨는 카운터 뒤에서 이미 완벽하게 정렬된 커피 원두 봉지를 불안하게 재정돈하고 있었다.
정신적 지지자이자 증인으로 부른 민호는 구석에 앉아 실제로 읽지도 않는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10시 몇 분 전에 서류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유 원장과 최초 계약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놓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10시 정각 카페의 문이 열렸다. 지영이 들어섰다. 힘과 돈을 과시하는 듯한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화장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그녀 뒤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아마도 지영과 동갑내기쯤 갈색 머리를 매섭게 틀어 올리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을 하고 있었다. 박혜란 주니어라고 짐작했다. 민준 씨. 지영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카페를 훑으며 민호와 소희 씨를 발견했다. 지원군을 데려왔군. 당신처럼 말이죠. 나는 그녀의 동행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지영은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의자를 빼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박혜란은 마치 보초처럼 그녀 뒤에 서 있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지영이 말했다. 나왔어요. 말해요. 나는 이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열었다.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내가 말했다. 왜 그렇게 증오했는지, 왜 그렇게 나를 파괴하려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는 3명의 젊은 남자가 찍힌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아버지 김영철 씨, 우리 아버지 박동훈, 그리고 상철 삼촌, 동업자들, 친구들.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지영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되었다. 순간 그녀의 냉정한 가면이 흔들렸고 아버지를 너무 일찍 잃은 17살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버지가 절박했을 때 헐값에 지분을 팔도록 강요했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죠. 내가 부엌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죠.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느꼈다. 유감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끔찍했겠군요. 가식적인 동정은 집어치워요. 그녀는 평정을 되찾으며 쏘아붙였다. 당신도 당신 아버지 아들이에요. 똑같은 배신자의 피가 흐르죠. 아버지는 영철 씨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불화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도 당신이 내 대한 공격을 시작한 후에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편리하네. 그녀가 비꼬았다. 나는 상철 삼촌의 유언장 조항이 적힌 또 다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까? 지영은 그 종이를, 그 다음엔 미동도 없는 박혜란을 쳐다봤다. 당연히 알았죠. 박혜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의에 익숙한 교수처럼 정확했다. 어머니가 그 조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상철 씨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영철 씨 가족에게 보상하고 싶어 하셨죠. 그럼 왜 공식 유언장에서 그게 삭제됐죠? 나는 박혜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내가 상속받을 때 당신 어머니가 그걸 누락시켰죠? 박혜란이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였다. 제 어머니는 프로셨습니다. 고객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죠. 상철 씨가 그녀의 고객이었잖아요. 내가 지적했다. 네, 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 후 그녀는 새로운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요? 나는 이미 답을 짐작했지만 물었다. 박혜란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당신 아버지, 지영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내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박동훈이 상철 씨가 죽은 다음 날 박혜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죠. 상철 씨가 임종 직전에 서명했다는 새로운 문서를 가져왔어요. 내 대한 조항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치 복부에 주먹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상철 삼촌이 지영에게 보상하려던 것을 막은 게 우리 아버지였다고? 증거 있습니까? 이 변호사가 처음으로 물었다. 어머니의 증언뿐입니다. 박혜란이 말했다. 어머니는 몇 년 후 편찮으실 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항상 그 문서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셨다고, 서명이 위조된 것 같다고 의심하셨다고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민준 씨. 그리고 제 어머니는 명성을 씹으려 애쓰던 개인, 변호사였고요.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아버지가 지영이 상철 삼촌이 원했던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에게 더 묻는 투로 말했다. 당연히 돈 때문이죠. 지영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건물은 가치가 있었고 해마다 더 가치가 높아졌죠. 당신 아버지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셨어요. 40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우린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 때문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건물을 파셨겠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민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상철 삼촌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소희 씨가 테이블로 다가오며 말했다. 이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 모두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 건물 역사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카페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들, 인쇄소 시절에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중 한 분이 김영철 씨에게 좀 의심스러운 지인들이 있었다고 언급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영의 말투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했다. 당신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소희 씨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사업 지분을 팔려고 고려 중이었다고요. 그게 상철 삼촌과 박동훈 씨가 건물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의미일지라도요. 말도 안 돼. 지영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시끄럽게 끌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건가요?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소희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저 들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철 삼촌과 박동훈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영철 씨의 지분을 사려 했는지 설명이 되죠. 그를 강탈하려던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씹은 건물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영은 소희 씨에게 소리칠 기세였지만 박혜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그게 사실이라도. 항상 이성적인 목소리에 박혜란이 말했다. 박동훈 씨가 왜 조항철회를 위조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아요. 상철 씨가 사후에라도 영철 씨에게 보상하고 싶었다면 왜 방해한 거죠? 나는 세 젊은 남자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려 애썼다. 어떤 비밀이 그들의 우정을 깨뜨리고 영철 씨의 때 이른 죽음을 초래하고 상철 삼촌이 임종 때까지 안고 갔던 명백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을까? 어쩌면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새로운 깨달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상철 삼촌이 건물 가치의 절반을 지영 씨에게 명시적으로 남긴다면 그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든 영철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자백처럼요. 그래서요? 지영이 물었다. 그들은 유죄였으니까. 법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당신 아버지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면 그건 비극이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박혜란이 말했다. 그녀의 계산적인 눈이 우리 각자를 훑어보았다. 영철 씨가 상철 씨와 박동훈 씨에 대해 무언가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그들이 드러나길 원치 않았던 무언가를 우리 모두가 그 가능성을 고려하는 동안 긴장된 침묵이 카페에 내려앉았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거의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모두 돌아가셨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영 씨. 이 전쟁은 내 것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부엌 바닥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뭘 얻었죠? 내가 물었다. 자기 여동생을 장기말로 이용했어요. 암과 싸우는 동안 그녀를 조종했죠.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뭘 위해서요?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지영은 시선을 내린 채 침묵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유언장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왜 민준이 형이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그냥 직접 찾아가지 않았죠? 왜 지수 씨를 이용한 이 모든 정교한 계획을 꾸민 거죠? 지영과 박혜란이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가치의 절반만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박혜란이 인정했다. 우리는 건물 전체를 원했어요. 항상 건물에 관한 것이었죠. 왜요? 내가 물었다. 그냥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서울에 이런 건물 수십 개는 될 텐데요.
그냥 건물이 아니야, 지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감정에 차 있었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야. 아버지에게서 남은 전부라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박혜란이 더 실질적으로 덧붙였다. 우리는 여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무슨 말이죠? 박혜란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고 종이는 세월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건 영철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분도 어머니의 고객이셨거든요. 그는 건물의 벽 안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언급합니다. 상철 씨나 박동훈 씨조차 모르는 무언가죠. 나는 편지를 받아들고 재빨리 읽었다. 그것은 모호하고 열에 들뜬 어쩌면 붕괴 직전의 남자가 쓴 글이었다. 그는 아무도 찾을 생각 못할 곳에 숨겨둔 보험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말로 이 건물에 문자 그대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아니면 문서, 박혜란이 말했다. 혹은 증거, 영철 씨가 숨길 만큼 가치 있다고 여겼던 무언가죠.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찾기 위해 건물을 원했던 거고요. 내가 결론 내렸다. 처음에는 그랬죠. 지영이 인정했다. 사시 리서치.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저 그게 공정하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건물은 부분적으로 내 것이었어야 해요. 아버지가 지분을 강제로 팔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3분의 1을 상속받았을 테니까요. 나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소희 씨가 활기찬 커뮤니티 센터로 변화시킨 공간을, 민호와 내가 우리 손으로 직접 칠한 벽을, 그리고 테이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이 얽혀버린 사람들을. 지영 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상철 삼촌과 우리 아버지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내게, 지수에게, 그리고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모든 사람의 삶의 한 짓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굳건히 마주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 뭘 제안하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상철 삼촌의 원래 뜻을 존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5억 원. 건물 현재 가치의 절반입니다. 조건 없이 당신 것입니다. 박혜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흥미로 빛났다. 그리고 그 보물이라는 건요? 만약 이 건물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을 찾든 똑같이 나눕시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지영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왜 우리와 무언가를 나누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에 참여하기 훨씬 전에 내린 결정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영은 오랫동안 나를 연구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만약 아무 보물도 없다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저 죽음을 앞둔 남자의 열에 들뜬 상상이었다면?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장을 닫은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지영은 박혜란을 바라봤고 박혜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5억 원. 지영이 되뇌었다. 그리고 건물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나눈다. 네. 내 회사에 대한 소송은요. 뇌물 혐의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이제 사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박혜란이 지영의 팔을 건드렸다.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합의를 협상하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마하스마라, 당신 조건을 받아들이죠.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잠시 망설인 후 지영이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악력은 단단했고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 그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일종의 결의, 어쩌면 안도의 빛까지도. 이 변호사가 재빨리 우리의 합의를 요약하는 간단한 문서를 작성했다. 우리 모두가 서명했다. 나, 지영, 박혜란 그리고 민호와 소희 씨가 증인으로. 언제부터 찾기 시작하죠? 항상 실용적인 박혜란이 물었다. 에르마투울토티에보네프세도 지금 어때요? 내가 제안했다. 건물은 여기 있고 우리 모두 여기 있으니. 소희 씨가 미소를 지었다. 커피 더 만들게요. 긴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녀가 멀어지는 동안 민호가 내 등을 두드렸다. 정말 확신해, 형? 5억 원은 큰 돈이야. 확신해, 내가 말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마침내. 우리는 그날 남은 시간을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해 건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보냈다. 박해라는 리모델링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 원본 설계도를 가져왔다. 놀랍게도 지영은 꼼꼼한 조사자로 드러났다. 모든 세부사항, 벽의 모든 작은 균열, 바닥의 모든 헐거운 판재 주의를 기울였다. 소희 씨는 우리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계속 공급했고 가끔 어디를 찾아보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호는 자신의 건설 지식을 활용하여 이전 리모델링 중에 수정되었거나 숨겨졌을 수 있는 영역을 식별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우리는 모두 지치고 더러워졌지만 오래된 파이프와 겁먹은 쥐 몇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막 하루를 마감하려던 참에 박혜란이 지하실 벽 중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벽. 그녀가 손가락 마디로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른 벽들과 소리가 달라요. 민호가 손전등을 들고 그 지역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녀 말이 맞아요. 이 부분은 더 새 것처럼 보여요. 마치 어느 시점에 다시 지어진 것처럼. 지영이 다가왔다. 피로감은 순간 잊힌 듯했다. 열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벽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바라봤다. 열어봅시다. 내가 말했다. 민호가 연장 몇 개를 가져와 벽돌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그가 멈췄다. 바티, 여기 뭔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벽돌 뒤 공간으로 손을 뻗어 플라스틱에 쌓인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체크기의 금속 상자였고 오래되고 누렇게 변한 접착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다. 그가 그것을 임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우리 모두가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십 년의 비밀과 원한이 이 단 하나의 순간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누가 열어야 할까요? 소희 씨가 나와 지영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지영과 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같이. 그녀가 말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없었다. 나란히 지영과 나는 접착 테이프를 제거하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와 벨벳에 쌓인 물체가 들어있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열었다. 안에는 한 묶음의 오래된 서류가 들어있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등기 권리증으로 보이는 것, 동업관계 원본 서류들이에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상철 삼촌이 주고받은 편지들. 그녀는 편지 중 하나를 읽기 시작했다. 내용을 흡수하면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상철 삼촌이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의 빚에 대해, 아버지가 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도우려고 하셨어요. 인쇄소 지분을 받는 대가로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런 배신이 아니었네요. 내가 말했다. 구해주려던 시도였군요.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지영이 계속 읽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황대철이라는 사람에게 팔 계획이었어요. 상철 삼촌과 우리 아버지가 제안한 가격의 3배에. 황대철?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황대철. 우리 모두는 그를 쳐다봤다. 민호 으스토메이소. 황대철은 80년대의 악명이 높았죠. 민호가 설명했다. 일종의 부동산 깡패였어요. 부동산을 사들여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건축했죠. 종종 의심스러운 방법,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와 상철 삼촌은 건물을 지키려 했던 거네요. 내가 말했다. 건물을 파괴할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려 했던 거예요. 지영은 계속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슬픔 등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바란진 진짜 야리스. 아버지는 절박하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 편지들, 아버지가 인쇄소에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큰 금액을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훔치고 있었어요. 민주 씨.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서요. 지영이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나는 벨벳에 쌓인 물체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오래된 보석 상자가 나왔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달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박혜란이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며 물었다. 목걸이와 함께 세월에 누렇게 변한 작은 카드가 있었다. 거기에는 우아한 필기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은숙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영철. 은숙은 우리 어머니 성함이에요. 지영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이걸 간직하셨군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여기에 숨기셨던 게 틀림없어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지하실의 희미한 빛 속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엉뚱한 사람들을 미워했어. 아무도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역사의 무게, 이제야 밝혀진 진실의 무게가 우리 모두를 짓눌렀다. 이제 어떡하죠? 소희 씨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쥐고 있는 지영을 바라봤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랐다. 이제 내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영의 얼굴은 조용한 눈물로 젖어 있었다. 수년간의 분노와 원한이 마침내 배출구를 찾은 것이다. 나는 너무 확신했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진실을 안다고 너무 확신했지.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믿죠. 내가 말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강요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번에는 비즈니스 제스처가 아닌 평화의 제의로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거기 서울 도심의 오래된 건물 먼지 쌓인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단지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도 세대에 걸쳐 쌓인 과거의 무게, 상처의 무게가 아침 햇살 아래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진짜 보물은 목걸이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눈을 뜨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나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는 소희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이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 장소로, 이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었다.